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권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밤 11시가 다 되어 가네요. 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번개 방송을 연 이유는 그만큼 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마침 또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우선은 나스닥 선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나스닥 선물은, 그러니까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장 마감하고 나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장 시작 전에 미증시 어떤 분위기, 그죠? 미장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어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극적인 반전이 있었었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한 5% 가깝게 급락을 했다가, 제가 어제 한 새벽 2시인가 잠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때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야, 반등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 하면서. 왜냐면 제가 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였었나요? 어제 맞을 거야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죠? 자, 보시면, 자, 어제 제가 11시 37분경에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왜 어디 갔어? 어젯밤이죠. 어젯밤 11시 37분에 이렇게 보세요. 네. 미장은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일요일 야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과거 나스닥 차트의 수많은 비이성 폭락장들을 기준으로 만든 저점 시그널이 떴다. 그러니까 제 시그널이 있는데, 나스닥 기준의 어떤 저점 시그널이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어젯밤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증시 보는데 마이너스 5%까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키 맞추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키 맞추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글로벌 대장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글로벌 대장은 나스닥이잖아요. 다우 내지는 나스닥이란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대장이에요. 근데 쉽게 말해서 나스닥이 10% 빠졌어. 근데 우리가 5%밖에 안 빠져. 말 돼요,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미국과 비슷하게 빠지거나 아니면 더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열에 8, 9은 8, 9은 좀 너무했다. 한 7, 8이라고 할게요. 7, 8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빠지면 더 빠졌지 덜 빠지지 않는다. 아주 높은 확률로 더 많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미국이 바닥인 거는 저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제도 우리 유로회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바닥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폭이거든요. 하락폭. 미국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 네.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 미국은 단기 고점 대비 1월달 고점 대비 17%가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이렇게 많이 안 빠지고서 바로 양봉이 떴다면 우리 증시도 오늘 괜찮았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쨌거나 마이너스 5% 빠지다가 확 올라오니까는, 야, 이제 올라가는구나, 바닥 찍었구나 생각 들었죠? 근데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무료카톡방에서 미증시가 올라가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키 맞추기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 이르네요. 나스닥은 1월 고점 대비 17.4% 빠졌고 코스닥은 어제까지 12.5% 빠졌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좀 특이해서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먼저 빠지고요.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빠지고 더 먼저 빠지고 더 많이 빠집니다. 먼저 더 많이 빠져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코스닥이 확실히. 그래서 장 초반에는 미증시 영향으로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겠지만 키 맞추기를 빌미로 한 번 더 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제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결과는 역시나 어땠어요? 여러분들? 역시나 네. 한번 쫙 빠졌죠. 아침에 그 뭐 한국경제TV라든지 뭐 삼프로TV라든지 그런 거 나왔을 때 거기에서 출연했던 저 아침에 이제 방송 들으면서 모닝브리프 작성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청취하신 분들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나오는 아침에 나오는 이제 전문가분들은 다 좋게 봤어요. 아, 미국 바다 찍었다. 오늘은 좋게 봅니다 하면서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아, 오늘은 이제 우리도 드디어 바다 찍었으니까 미국이 올라가겠습니다. 다 그 얘기 하는 거 똑같이. 저는 여러분들께 키 맞추기. 예, 키 맞추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뭐냐면 동시에 또 제가 체크를 해드렸던 게 자 이거 보시면 그리고 나스닥 분봉을 보시면은 상당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쉬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라고 오늘 아침 8시 37분에 장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뭐 진작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께 유료회원님들께 지금 나스닥 선물 빠지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어제 미징씨가 급등 마감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렇게 끝이 났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급히 먹는 밥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급히 먹는 밥은 어떻게 된다? 체한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되게 뭐 좋은 분위기에서 급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참 폭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지금 2% 빠진다고 해서 야 역시나 아직 멀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네. 빠지는 건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죠. 지금 빠지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기술적인 흐름일 뿐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빠지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관계가 아니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적어드릴게요. 폭락 원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현재 나스닥 선물이 빠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네,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죠. 그죠? 미징씨가 저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찍고서 나스닥의 경우에 마이너스 5%를 찍고 정말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죠? 네. 수직 상승을 한 채로 마감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움직임입니다. 기술적인 움직임. 없었던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폭락 원인 제가 그 지난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아까 그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잠깐 체크해 보면요. 최근 미국과 한국이 급락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2018년도 10월달과 되게 흡사해요. 제가 잠시 후에 비교를 해드릴 텐데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2017년도에 일단은 우리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빠졌다가 나중에는 반등이 몇 번 나오다가 빠진 거예요. 18년도에. 그때는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때도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었어요. 네, 그때도 금리 인상 하던 시기였었는데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8번씩이나 금리를 올린 이후에요. 그 다음에 급락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물론 이때, 파월 의장이 그때 좀 설레발 발언을 했었어요. 중립 금리까지는 한참 남았다. 즉, 18년도에 이어서 19년도에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설레발 발언을 했죠. 정말 무책임한 발언을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18년도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입니까? 바로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였었거든요. 글로벌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G2 글로벌
경제 축인,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글로벌 경제가 좋겠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더 죽어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외 무역 의존도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 그리고 미국이라고. 수입, 수출 모두 다. 네. 걔네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 미국과 중국이 싸워. 우리는 죽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근데 그런 시점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파월이. 왜 금리를 올리겠다 그랬느냐?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고요. 잠시 후에 제가 비교자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18년도에 이제 9월달 그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1에서 2.2였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달에 최고가 2.76을 찍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빠졌어. 최근에는. 근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긴 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좀 과하게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한번 짚어보자. 여기 제가 폭락 원인이 뭐냐라고 써놨는데 이건 인플레이션입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 우려인 거죠. 긴축 금리 인상 등 우려. 요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이게 주된 범인이다, 원인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땠길래? 인플레이션이 어땠길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전망하는 뭐 그런 지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보시면 그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10월달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급락하기 전에 보시면은 2.16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여기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대, 여기가 2예요. 2. 2.1에서 2.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빠졌어요. 자연스럽게 밀렸던 거예요. 물론 금리 인상 영향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께서 보시더라도 좀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정도의 메가톤급 폭락은 언제 있었습니까? 2008년, 2009년에 있었었죠. 이때 뭐였어요? 리먼 사태도 터지고 그 전에 물론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부터 시작이 됐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리먼 사태 터지고 결국에는 금융위기로 이어졌었죠. 네. 참고로 이때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던 거고요. 코로나 때는 실물 경제가 붕괴가 됐던 겁니다. 성격이 달랐어요. 둘 다 메가톤급 폭락이었습니다만 성격이 확실하게 달랐다. 여튼 금융위기 겪고 나서 돈을 풀었죠. 그때도 제로금리였습니다. 이때 1차 제로금리, 지금 이제 2차 제로금리가 되는 거죠. 네, 딱 비교해보면 여기서 그때 이제 돈을 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돈 푸니까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을 때가 요때죠. 많이 올랐을 때가 2.4, 2.5 그죠? 2.69까지 가요. 보시면 여기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근데 이때가 이제 언제였었냐면은 2011년도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가 이제 2009년 초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의 뭐 이제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 정도 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볼까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제 2000년 초반이었었으니까 네. 2000년 초반 그리고 이제 2021년, 2022년 지금도 이제 거의 뭐 2년 가깝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뭐 비슷한 시점에 올라왔어요. 여기도 그 당시나 비교해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가 조금 더 빨리 올라오긴 했는데 네, 수치상으로는 비슷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다? 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물류 대란이 있었어요. 그죠? 물류 대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 하필이면 마지막에 오미크론이 11월 초에 아프리카 어디선가 발견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미 퍼졌겠지만
이미 퍼졌겠지만은 수치상으로 각 나라별로 이제 확진자에 막 잡혔던 게 11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잡혔어요. 네. 최초 발견됐던 건 11월 초입니다. 네, 11월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막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죠. 맞죠? 그것도 한 몫을 했을 것이고, 근데 아무튼 물류대란이 있었던 것은 작년 하반기, 네, 7월, 8월, 9월 그때부터예요. 딱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언제부터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9월 말부터. 그죠? 그리고 이때가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살짝 빠졌어요. 그죠? 제가 이제 약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었는데 2018년도에 폭락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18년도에도 폭락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패턴이 비슷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코스닥을 볼게요. 보시면은 2018년도에도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박스를 만들어요.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 만들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반등이 나왔다가 떡락을 했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에는 어떤 게 있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이슈였었고요. 미중 무역 전쟁. 두 번째로는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노망이 났는지 금리 인상을 막 공격적으로 계속 단행을 할 때였었고요. 그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싸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위안화를 어떻게 해요? 평가절하 시킵니다. 즉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수출 비중, 그러니까 얘네 뭐 내수도 좀 있긴 하지만은 미국과 싸우는 입장에서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중국에서는. 미국은 관세로 막 조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미국은 진짜 싫어하는 게 중국의 위안화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미국은. 왜? 자기가 불리하니까.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환율과 수출주들의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원달러로 생각해보자.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원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가 올라간다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수출주들 입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송금하죠, 여러분들. 대금 결제한 다음에 송금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우리나라에서 달러 씁니까? 아니죠. 원화로 쓰잖아요. 직원들한테 달러로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화로 주잖아요. 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히 유리한 겁니다. 실적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원달러가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수출주들 입장에서,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죠? 환착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네,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중국과 같은 이제 수출, 동일한 어떤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도 야, 중국이 계속 평가 절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전쟁 아닌 전쟁, 환율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터졌다기보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짬뽕으로 작용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복합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건 뭐냐면은, 가장 위험했던 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어때요? 그 당시 아까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보여드리면 이때 네 어쨌거나 오르고 있었던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었어. 트럼프 때문에. 미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둘 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결국엔 전쟁을 일으켰고, 근데도 불구하고 파월은 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다, 여러분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금리를 올리는 무리수를 뒀다라는 거죠. 네. 맞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경기 안 좋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 체감 경기 너무나 안 좋죠. 우리나라는 체감 경기는 너무 안 좋죠.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어쨌거나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가지고서 파월이 금리 결정하거나 되지 않잖아요. 미국을 봤을 적에는 제가 경제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용을 봐라. 고용. 당연한 거예요. 경제가 나빠진다. 즉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소리예요. 경제가 나빠지면 기업이 어려워져.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요, 사람들을. 잘라요. 호황일 때는 설비 투자도 하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어때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가지고 고용을 늘려요.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볼 게 뭐다? 고용을 봐라. 그리고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를 봐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2, 3주 간격으로 해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강의했던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불황인지 아닌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거예요. 자, 봅시다. 2008년도를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은 그만큼 경제가 어려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실업자들이 여기 설명 보시면 지난주 기준으로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측정합니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미국 경제 관련 데이터이지만 시장 영향력은 매주 달라집니다. 나와 있는데, 그죠,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면 물 좀 마실게요. 보시면은 여기 확 올라가죠. 이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그만큼 안 좋았다는 소리예요. 실업자들이 폭증을 했던 거죠.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살짝 올라가죠. 이때가 언제요? 이때 언제입니까? 이건 확대가 안 되지. 이걸 기간으로 볼 수 없나? 가만 있어봐. 아무튼 요때가 그겁니다. 그 2008년도잖아요. 네, 이때가 금융위기.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미 그 전부터 여기 보시면은 서서히 2008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죠. 그죠, 여러분들? 2008년 초반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요. 경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지금 경기 안 좋구나. 감 잡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때가 금융위기 때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는 어땠나?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조금 늘긴 했죠? 그죠? 네. 최근에 살짝 늘긴 했어요. 하지만 요거 반짝 올라간 거 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 안 좋습니까? 미국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만 봐도 그냥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 거예요. 최근에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그죠? 요거 가지고서 지금 야, 경기가 안 좋아,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고 말하는 건 오바죠. 네.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물가예요. 물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딴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물가. 오로지 물가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위험한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고용 환경이 나빠지면은 제가 야, 지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고용 환경 아직 긍정적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과도한 설레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한 설레발이다. 네. 고용 환경이 괜찮아요. 딱 보시다시피. 문제는 무조건 뭐래요? 과도한 인플레이션. 요게 주범이다라는 거죠, 요게. 그쵸, 여러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또, 반짝, 그러니까 물류 대란이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물류 대란 기사 검색해보면, 아직도 유지가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작년보다는. 네. 미국 물류 대란 보시면은, 그러니까 배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죠? 뉴스 막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얘네들이 작년에 뉴스가 어디 있더라. 미국 컨테이너 물류 대란. 네, 여기 있네요. 네, 적절한 얘가 여기 있네요. 신문 기사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코로나 보복 소비에 쌓인 컨테이너. 트럭 기사까지 부족해지고 이게 컸었었죠. 그래서 바닥까지 쌓여가는 컨테이너 물류대란 언제 끝나가? 이게 작년 10월달 기사거든요. 10월달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8월 9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었고요. 미국, 한국 24시간 가동 중. 그러니까 물건이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야. 항구에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죠. 재고가 넉넉해야지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빨리빨리 팔려나가는데 재고가 부족해. 왜? 물건들이 항구에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보복 소비 현상으로 수요는 늘고 있는데 물건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상승이 아니었다고. 물론 있었지. 그건 있었지만은 수요가 살아나면서 있었지만은 특히 좀 더 오버해서 올라갔던 거라고. 그죠? 네. 효과. 그래서 이제 물류대란만 좀 해소가 되면은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럽게 잡혀요. 이미 최근에 조금 잡히고 있었지만, 그죠, 여러분들? 예. 아직까지는 물류대란이 유지가 좀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죠? 네.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뉴스도 있었었죠. 사실 물류대란 언제 딱 완화될지는 저도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글로벌 물류대란 장기화 HMM 올해도 청신호. 그죠? 물류대란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미국 항만 적체 해결될 기미가 없다. 올해도 호실적 나오죠. 올해 하반기까지도 물류대란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류대란에 따른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 물류대란의 문제인 거예요. 인력 부족, 항만 적체 현상, 아직까지도 문제인 겁니다. 물류 병목 현상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요게 해결이 좀 되면은, 요게 해결이 되면은 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다라는 거죠. 우려도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 당장 지금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단은 좀 줄어 꺾이긴 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확실하게 조금씩 꺾이고 있다. 작년 요거 아니죠? 그랬어. 여기 있네요. 네. 요거. 인플레이션율은 확실히 최근 들어서 지난 11월 달을 정점, 그죠? 11월 달 정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또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는 완화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이 정도만 짚어도 충분해요. 그죠, 여러분들? 네,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시 바닥은 언제냐,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저만의 시그널이 있다. 우리 유료연님들은 제가 이거 알려드렸어요. 이 시그널 만드는 거. 시그널 원리. 유로방에서는 나스닥 2단계 이거 원리 알려드렸습니다. 네. 무료방에서 공개할 수는 없고. 자, 과거에 그 메가톤급 악재 같은 이 코로나 내지는 금융위기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봅니다. 네, 이런 것들 쉽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위기 초반에 빠졌었을 때 녹색 시그널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급 반등이 나오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확률이 몇 프로인지 보세요. 자, 금융위기에 대한 폭락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나서 보시면은 2010년도에 왜 빠졌습니까? 그때 2010년 5월 달부터 뭐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유로존의 재정 적자 이슈. 왜냐면 그때 픽스 국가라고 하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뭐 요런 애들이
재정 운영이 너무 방만했던 거예요. 특히 이탈리아. 놀고 먹는 거 좋아하고 막 일도 되게 금방 끝내요. 네.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나라 별로 없어.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졌었고 그런 것들이 유로존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나중에는 그리스는 이제 유로존 탈퇴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유로존이 깨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을 정도로 독일이 그 당시에 유로존의 수장이었었죠. 그때도 메르켈이었나? 아무튼 뭐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유로존이잖아요. 유럽연합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 못하죠. 근데 걔네가 흔들린 거야. 그러니까는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거 2개 나오고서 급등, 또 2개 나오고서 또 급등 나오죠. 단기 바닥 나오죠. 충분히 반등 나온다 확인할 수 있었죠. 또 보겠습니다. 또 언제 뜨냐면은 이건 이제 이것도 당연한 건데 이때 2011년도에 뭐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미국의 그 부채한도 협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그게 먼저 문제가 됐고 거기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경고를 했어요 미국한테. 야 니네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신용등급에 문제 좀 생길 수 있다 조심해라. 경고를 했어. 네. 경고했는데 결국에는 신용등급이 깎였죠. 그죠? 8월 2일날 그 부채한도 협상 타결했거든요.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8월 6일날 네, 8월 6일날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었어요 먼저. 왜냐면 먼저 경고를 했거든. S&P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경고를 했어. 경고를 했고 8월 6일날 이때였어. 이때죠. 7% 빠졌을 때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거예요. 근데 AAA 플러스에서 미국이니까 여기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가 강등이 됐던 거예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이날 미국이 6% 떡락을 한 거지. 7% 정도. 깜짝 놀랬죠 진짜. 야 설마 미국이 했는데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증액하겠다라고 했는데 재정 적자를 줄이지는 못했잖아요. 줄이는 데는 충분치 못했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강등이 됐던 거예요. 아무튼 그때는 깜짝 놀랐었는데 여튼 이거 뜨고 나서 반등, 또 뜨고 나서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진바닥이었거든요. 네. 그죠? 이 나스닥 이 2단계 시그널은 정말로 그러니까 거의 2개가 뜨면은 진바닥이다 보시면 돼요. 지금 2개 뜨면 진바닥이다. 메가토크 막지 말고 2개 뜨면 진바닥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라든지 뭐 금융 붕괴, 실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처럼 글로벌 실물 경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글로벌 전체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 그런 것들은 이런 어떤 뭐 시그널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먹힌다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한참 동안 없었었죠. 2011년도 이후에 거의 없다가 이제 15년도에 15년 8월 달에 또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네. 이때도 이제 글로벌 악재가 또 있었을 때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자체로도 뭐 북한의 지뢰도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5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자체 악재는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어요. 목함 지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DMZ에서 목함 지뢰 도발이 있었어요. 8월 달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한참 문제였던 게 중국. 미국과 중국의 경제 위축. 특히 중국. 네. 그때도 중국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위안화 평가 절하. 그러니까 중국은 지네만 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우려도 있었었고. 그래서 야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또 그러니까 비슷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10월 달에 비슷하잖아요. 야 중국의 경제가 안 좋고 미국도 별론데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면서 또 그 우려로 급락을 했더니만은 역시나 이 2단계 시그널까지 또 뜬 거야. 두 개 떴죠? 두 개 뜨고 진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6년도에도 보시면은 또 떴죠? 그죠? 16년에도 또 떴었는데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때도 마찬가지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금리 인상을 했잖아 이때.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 했어요. 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 빠졌던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의 위안화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었죠. 위안화 평가 저하로 인해 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시나 이때가 딱 뜨자마자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한참 동안 없었었죠. 16년도에 하고 나서 또 한참 동안 없다가 18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18년도에 이때는 그 연준 연준이 제대로 삽질을 해서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일으켰던 미중 무역 전쟁과 미중 무역 전쟁에다가 거기다 금리 인상 우려에다가 특히나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라고 19년도에도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정말 컸죠. 그죠? 정말 좀 짜증났었던 케이스인데 힘들었어요 그때. 그죠 여러분들? 장이 너무 안 좋았었어. 아무튼 그때도 근데 보시면은 마지막에 딱 두 개 뜨고 나서 그때부터 진바닥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지금은 나스닥이죠. 담다디쌤님. 아니 여기 나스닥 종합이라고 돼 있잖아 담다디쌤님. 이러면 이제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고 두 발 들어. 지금 밤 11시 30분인데요 엎드리고 두 발 듭니다 담다디쌤님. 나스닥 설명하고 있구만 지금. 코스닥 집중 안합니까 지금? 우리 담다디쌤님. 자 그리고 한동안 없었죠? 18년도에 난리 쳤다가 이제 코로나 때 터졌고요. 코로나는 무시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터진 거예요. 3년 만에. 3년 만에 지금 이게 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바닥이다. 확률상 코로나와 2008년도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 폭락장 악재가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반복됐던 게 뭐예요? 두 개 뜨면 무조건 진바닥이었다. 하나 내지는 두 개 뜨면 진바닥이다. 나스닥. 그래서 저는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고 말고 신경 안 써요. 왜? 진바닥 찍었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주식은 무슨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이에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바닥 찍었습니다. 혹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관련 종목이 나스닥이 있다 버티세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유로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패턴이 나왔었을 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계속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것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단기 바닥은 찍었어요. 단기 바닥은 무조건 찍었습니다. 그죠?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쌍바닥은 아마 찍을 수가 있습니다. 쌍바닥을 찍은 공사는 크고요. 그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자, 믿는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요 나스닥 2단계 폭락 패턴 충분히 신뢰할만 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7번 눌러보겠습니다. 7번. 자, 나스닥 폭락 2단계 시그널 믿는다 7번 눌러보세요. 나스닥 폭락 2단계 시그널 믿는다 7번 100% 맞잖아요 지금. 그죠? 그 2008년도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제외하면 100% 확률로 진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두 번 시그널이 떴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미증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아까 나스닥 선물 때문에 개파락 출발을 했겠지만 어디 갔어? 여기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또 올라가요. 오늘 음봉이 될지 양봉이 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보세요. 개파락 출발했죠? 됐죠? 나스닥 선물 빠졌으니까 개파락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양봉이 뜰 수도 있고 설사 음봉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어차피 바닥 찍었으니까. 그쵸 여러분은. 쫄지 마세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를 보자. 우리 증시를 보자. 네. 먼저 여기 정리 좀 해드릴게요. 진바다, 단기 진바다 찍었음. 나스닥 2단계 시그널 출현 2개 출현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8년도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제외하면 100% 확률로 진바닥이 나왔음. 그죠? 자 그럼 이 한국 증시 바닥은 언제? 미국이 바닥 찍었으면 한국도 바닥이죠. 네, 단 키 맞추기 체크. 자 지금 우리가 키 맞추기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스닥과 코스닥의 하락 파동 분석입니다.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나스닥이 코스닥보다 많이 빠졌을 때 여기 제가 나스닥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9월달 2020년 9월달에는 약 마이너스 1% 정도 차이가 나고요. 2021년도 2월달에는 이때도 마이너스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지금 현재 진행 상태인데요. 보시면 나스닥은 17.4%가 빠졌어요. 코스닥은 15% 정도가 빠졌습니다. 대략 마이너스 2% 좀 넘는 차이가 나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어제까지는 어땠냐면 오늘 빠져서 이렇게 된 거지. 코스닥 보시면 어제까지는요 이 우리 코스닥이 단기 고점 대비 하락률이요 마이너스 12.5%였었어요 12.5%. 어디였어? 네 12.5%였습니다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이게 12.5%였으면 어제까지 코스닥 어제까지 12.5% 차이가 괴리가 마이너스 5% 정도 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더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역시나 적중했죠. 네, 시장 적중. 더 빠질 수 있다. 키 맞추기가 우리 증시와 나스닥 사이에는 분명히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네, 키 맞추기.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근데 어쩌면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조금 좁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마이너스 1%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대략 마이너스 2% 전후로 지금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정도 지났잖아요. 하루 정도 지났으면 키 맞추기 얼추 완성됐다. 얼추. 설사 하루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의 패턴이 마이너스 1% 정도 벌리는 거였잖아요. 마이너스 1% 정도. 이때도 마이너스 1, 이때도 마이너스 1. 만약에 마이너스 1까지 간다고 하면은 우리 코스닥의 단기 저점은 어디냐? 예상 저점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돼요. 870 한 4, 5 될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우리 코스닥이 1041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870 한 4까지 가게 되면 네, 16% 나옵니다. 877까지 가게 되면은 15% 나오네. 15% 정도. 그러면 이제 비교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어때요? 그죠? 876. 네. 대충 1% 하게 되면은 대충 뭐 요정도 얼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네. 87,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네. 그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875에서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한 번 더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은 875에서 879 정도까지는 더 빠질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물론 오늘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음봉으로 마감했다 하면은 내일 이거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만약에 이거 더 빠지게 되면은, 아셨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마침 딱 여기가 맥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딱 떨어지는 가격대입니다. 어디? 877포인트가. 그래서 사실상 오늘 여기까지 갈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유로방에서 오늘 인버스 단타를 쳤거든요. 인버스 먹고 나왔는데 안 가더라고. 안 가가지고 오늘 그냥 다 팔았어요. 장중에 팔았는데, 근데 여기가 딱 맥점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안 빠져도 땡큐고요.
안 빠지면 좋고 빠진다 한들 그래봤자 진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때 방송을 하면서 진바닥 제대로 찍었다 이게 자신있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이번 하락파동에서 참고로 지난 하락파동 때는 이때 제가 진바닥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렸고 이날도 제가 진바닥이다 말씀드렸었어요. 최근에 제가 진바닥 가능성 진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제대로 찍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 적 없었거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바닥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키 맞추기를 빌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죠? 요거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뺄 수 있어. 그죠 여러분들? 한 번 더 뺄 수 있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봤자 만약에 뭐 좀 정말로 1% 차이를 내기 위해서 뺀다고 하면은 870까지 볼 수 있는데 1%까지 가게 되면 이때까지 보였던 대로 1%까지 간다. 네. 1%까지 만든다. 그러면은 870까지 봐야죠. 870.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870이면은 보세요. 내일이죠, 내일. 만약에 내일 870까지 갔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딱 1% 차이 납니다. 보세요. 16.4% 나오죠. 최고점 대비 16.45%. 이러면은 나스닥과 1% 차이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거의. 근데 지금은 2% 좀 넘게 차이 나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알 수 없어요. 뭐 친도 아니고 최저점이 얼마다? 그렇게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여튼 거의 다 왔다. 네. 나스닥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도 여기서 오랫동안 뭐 시간을 끌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기존 패턴대로 기존 키 맞추기 패턴대로 진행된다면 코스닥은 최대 870포인트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음. 참고로 맥점은 어디다고요? 참고로 맥점은 여기에 딱 걸립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저점, 여기 고점, 그죠? 여기도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도 저항받잖아요. 그래서 877포인트 부분이 진짜 중요한 맥점이에요. 877이 참고로 877포인트가 맥점입니다. 부분이 맥점입니다. 네. 여기도 맥점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은 여기도 맥점이 과거에 2018년도에 여기도 맥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888포인트 부분에 그죠? 여기도 맥점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정도만 돼도 거의 저는 맥점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찍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제가 여기 선 그어놨죠? 오늘 찍었던 저점이 과거에도 여기도 맥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만 찍어도 내일 운 좋으면 미증시만 올라가면은 오늘 내일 바로 우리도 급등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다들 이해되셨죠? 미증시 관건이에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 섹터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지수가 폭락하면서 지수가 진바닥을 찍으면 네 솔직히 지수와 함께 빠졌던 종목들은 대부분 오릅니다. 네. 진바닥을 찍은 상태에서는 섹터 무의미 아셨죠? 다만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가 단기적으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음. 요것만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진바닥을 찍은 상태에서는 솔직히 섹터 무의미하고요. 많이 빠졌던 섹터가 단기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은 산도 높기 때문이죠. 네. 거기다가 덤으로 실적, 그죠? 모멘텀까지 겸비한 실적 전망과 모멘텀까지 겸비한 종목이라면
금상첨화. 그죠?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해 오시길 바랍니다. 예.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메타버스, 게임, 엔터, 전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주까지는 잘 버텼었어요. 이 세 개 섹터가 지난주엔 지수 폭락해서 잘 버텼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무너졌죠. 왜? 순환매예요. 잘 버텼던 애가 빠지고, 얘네가 버텼을 때 빠졌던 애들이 어제 또 그나마 선방하고 그랬었거든요.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무튼 뭐 장이 워낙에 거지 같아서 또 다들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열어봤는데 진바닥을 찍은 상황이니까 너무 쫄지는 말자고요. 예. 지금 미증시 또 막 급락하고 있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 제 방송 안 들으셨으면 어땠어요? 너무 무서웠겠지. 그죠 여러분? 오늘 제 방송 안 들으셨으면 진짜 무서우셨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방송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참고로 오늘 이것도 약간 좀 그 체크가 되는 부분인데,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야간 선물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차이가 좀 나네요. 보이시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막 급락하고 있을 때는 우리 야간 선물도 같이 떡락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미증시 막 떡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는 모습이에요.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한 1.5%는 이미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나스닥 선물은 계속 마이너스였었으니까 우리 코스피의 야간 선물에도 일부 반영이 됐었다고. 그죠? 네. 그죠? 그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내일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드리면, 내일 미증시가 빠지면, 그러니까 내일 기준으로 미증시가 빠지면, 자, 내일의 전략. 미증시 빠지면, 네, 빠지면 국내 증시 개파락이고 닥사. 물론 이제 그냥 닥사가 아니라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체크해야 됩니다. 네, 개파락 시에는 키 맞추기 체크하면서 매수 타점 잡아야 함. 그리고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순매수 체크. 외국인 또는입니다. 둘 다 같이 사주면 금상첨화고요. 네, 외국인 또는 금융투자의 순매수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것만 확인되면은 내일은 닥치고 매수입니다. 위 조건에만 충족하면, 이 조건에만 충족되면은 무조건 매수입니다. 매수가 유리함.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1번 눌러보겠습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1번. 지금은 절대로 털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네, 현 구간에서는 절대 털리면 안됩니다.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종목 불문하고 손절 금지, 무의미합니다. 네, 절대 털리면 안돼요. 바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는 종목 불문하고 절대 손절 금지. 네, 일단 버티는 겁니다. 지금 버티는 게 정답이고요. 손절 타이밍이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대 털리지 마시고 무조건 가져가시고 반등 나올 때 손절하더라도 반등 나왔을 때 잘라주셔야 되지, 지금은 절대 털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뭐 미증시는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상했던 움직임이라 놀랍진 않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우리 무료 카톡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